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변곡점이 3번은 올 것이며 그 중에서 한 번은 최소 반토막에서 70%까지 대폭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흐름만 본다면 내년까지 고공행진할 모습이며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정권 재창출, 경제 안정화 이 3번의 변곡점이 상승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만 진행합니다.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집값 변곡점 3번 온다. 주식 부동산 70% 대폭락. 이거 포스터 형태의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자, 이제 변곡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추락하고 있죠. 부동산이. 바로 이 변곡점이 3번 정도는 옵니다. 그걸 다 비껴가야 계속 상승하는데 쉽지 않아요. 자, 먼저 하락 변곡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2021년 금리 인상. 보시면 2021년 8월 이후 이제 올해 이번 달 8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9월로 연장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8, 9월에는 한 번,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0.25%씩 2번, 즉 단계별로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창궐할수록 금리 인상은 더뎌지겠죠? 근데 코로나가 좀 잡혀나갈수록 금리 인상은 빨라집니다. 자, 두 번째, 하락 변곡점 두 번째. 2021년, 2022년 이 대선 과정상에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어요. 뭔 말이냐? 집값 급등 지금 너무나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대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집값 잡는 사람을 찍어준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당이 불리하게 되면 강력한 대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갭투자자들이라든가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신경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 그 사람들 표를 의식해가지고 괜히 투기꾼으로 몰았다가는 표를 뺏길까봐, 표를 잃을까봐. 그런데 이거 질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주택자들이 안 찍어줄 것 같다. 그럼 여당이 확 돌아서가지고 강력하게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여당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야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집값 하락 쪽으로. 자, 이때 지지율이 변수가 되겠죠. 지지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낮을 경우 아예 그냥 집값 강력하게 잡는 방향으로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대략 3월달 선거하고 5월달 출범하면 하반기 때 정도 돼가지고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 자, 집값이 9년째 급등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좀 심각합니다.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금융 불균형이 생겼어요. 새 정부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아마 안정화를 취할 거예요. 해외 집값이 다만 변수입니다. 다른 나라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집값만 확 잡힐 가능성은 적어요. 물론 연착륙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전에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대폭락장, 강남, 서울 고가 아파트를 잡아라. 여러분들 부동산 장기적 선택에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빌라, 오피스텔, 도생, 이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잡으면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따지면 중저가 아파트가 있고 고가 아파트가 있어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낫고 뭘 잡아서는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세요. 먼저 보자고. 1번. 자, 아파트를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등 얘들은 상승도 별로 안 하고 하락도 별로 안 합니다. 미미해요, 미미해. 그리고 소액으로 집 걱정 안 하면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쵸? 집 걱정, 남이 올라가든 말든 편안하게.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자본주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손실을 봐요. 자, 여러분들
저축하는 사람들 있죠. 자, 10년에 뭐 몇 억 저축했다. 이 돈보다 집값 뛰는 게 더 많이 뛰는 거예요. 아파트 뛰는 게. 결론적으로는 저축한 금액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값이 안 뛰어주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이걸. 평생 후회합니다. 두 번째, 자, 전국의 중저가 아파트, 이제 아파트끼리 비싼 것과 싼 거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싼 것들은 상승과 하락이 적어요. 적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아파트가 아닌 것들보다는 더 뛰어요. 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보다는 더 뛰어주니까. 그런데 얘는 고가 아파트보다는 분명하게 자본 증식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왜? 덜 뛰니까요. 물론 하락장에는 덜 떨어지니까 안정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덜 떨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집을 잡았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 있는데 뭐 덜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 많이 가는 게 이기는 거 아니나요? 자, 그래서 얘보다는 2번은 세모야. 자, 3번 전국의 고가 아파트 보자고요. 자,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큽니다. 폭락장만 본다면 3번을 잡으면 안 돼. 이제는 폭락장이 더 먼저 올 거 아닙니까? 폭락장만 본다면 3번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상승과 하락이 아주 커요.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 강남, 서울이냐, 경기도하고 지방광역시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강남과 서울은 폭락은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 땅이 좁고 희소성이 있어서 엄청 뜁니다. 장기적으로 제일 많이 뛰고 폭등할 것이에요. 즉,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은 하락 무시해버리고 지금 집을 잡아도 뭐 15억짜리가 한 7억으로 떨어졌다. 다음에 15억 회복하고 25억까지 갈 수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서울이고요. 신고가 찍고.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경기 지방은요. 위험합니다. 왜? 지금 뭐 15억짜리를 잡았다. 좋아요. 한 7, 8억으로 떨어졌어요. 뭐 그러면 10억을 회복하고 25억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패턴. 15억도 회복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산 가격에서 회복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왜? 집이 남아도니까. 두 번째, 겨우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우. 오히려 손해죠. 세 번째, 신고가를 찍는데 강남이나 서울보다 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은 좋지만 경기도, 지방은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았죠. 이제 코로나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 자, 여러분들 먼저 원자재가 이제 급등하죠. 이 코로나로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유동성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급등하고 물가 올라가고 또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산 거품이 붕괴돼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터지지 않더라도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자, 지금 현재 단계는 2단계 같아요. 단계별 금리 인상. 이번에 부동산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립니다. 왜? 돈이 남아도니까. 자, 부동산 폭등했죠. 지나치게 폭등하니까 거품이 생겼네요. 현재는 2단계라고 보여져요. 물론 더 거품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자산도 붕괴되고 부동산도 붕괴됩니다. 즉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사례를 본다면 91년에 일본 붕괴, 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2007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면 2020년대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분명히 한 번은 사단이 생길 것이다. 자, 다주택 매물이 왜 적게 나옵니까? 지금 집값이 왜 뛰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니까 뛰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양도세 중과를 때려버리고 지나치게 세니까 매물이 잠긴 겁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로 거래 안 되면요. 자, 서울에 거의 1000만 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가 또는 이 주택이 거래량이 그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뭐 몇천 건. 보세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시켜야 돼요. 대신에 예전에 양도세 중과세만 폐지하고 이걸로 끝나다 보니까 안 팔았어요. 이거 때려줘야 돼요.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를 같이 추진해야 돼요.
이걸 세트로 묶어갖고 1년 안에 안 파는 사람은 보유세 왕창 때리겠다. 다주택이든 임대주택 사업자든 이거 하면은 그냥 매물잠금 풀립니다. 그냥 팔기 바쁠 거예요. 지금은 매물만 잠궈놨어요. 양도세를 이렇게 세게 때리니 누가 내놔요. 더군다나 보유세도 형편없고. 자, 이제 두 번째, 매매 대신에 증여를 하는데 이 증여세에 대해서 중과세 때려버려야 돼요. 이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인 거예요. 1주택자가 증여, 2주택자가 증여하는 것, 2주택은 그나마 괜찮아요. 3주택, 4주택 많은 사람들이 증여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그래 중과세 때려야죠. 그래야 이쪽으로 안 빠져나가지. 또 하나, 다주택 매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주택자들을 죄인시하지 말고 그 양도세 중과세를 꼭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조금 완화해 주면서 틈을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증여로 굳이 빠져나갈 리가 없죠. 세 번째, 다주택자들의 정신 상황도 문제입니다. 상승 기대감으로 버티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이 없어요. 실종지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그래 어디까지 뛰는가 보자 하고 막 가고 있는 거야. 이때 집값 하락의 연착륙을 유도하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버팁니까? 매물이 쏟아지죠. 거래량이 줄고 못난이가 뛰는 것은 대폭락의 징조입니다. 이거 분명히 말했어요. 대폭락의 징조라고. 여기 보세요. 인구 비율로 본 거래량 분석. 자, 지금 이 네모박스 친 빨간색 5군데가 안 좋아요. 우선적으로. 왜냐? 지금 인구 대비해서 거래량이 적다. 이것들은 나중에 폭락의 위험성이 커요. 그만큼 거품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거품이 심하니까 거래량이 적은 거야. 대구 보세요. 자, 지금 거래량이 현저하게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대구 집값 거품 아주 심해요. 지방에서 1위 같아요. 사실상 부산보다도 대구가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최근에 와서 좀 심해졌어요. 자, 마이너스 0.03.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폭락의 위험성이 있어요. 부산은 아직은 플러스지만 부산도 대구를 많이 닮아갔죠? 거품이 심합니다. 자, 서울이 제일 거품이 심해요. 빨간색이 이렇게죠. 누가 뭐래도 하락장만 본다면 서울만큼 많이 떨어질 곳은 없습니다. 왜? 비싸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할지라도 하락장 때는 망하겠죠. 여기 엄청나잖아요. 세종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이미 접어들고 있어요. 자, 이 네모박스 친 곳들 특히 조심하시고, 자, 최근에 변동률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뛰고 있어요. 안성, 오산, 평택, 용인시 처인구, 그 다음에 청주시 서원구, 그 다음에 인천 동구, 경기 군포, 인천 남동구, 부산 금정구, 수원 장안구, 경기도 화성시, 동두천시. 지금 이 밑줄 친 거 보세요. 거의 다 인기가 별로 없는 외곽 지역 아닙니까? 자, 그 지역에서도 외곽 지역이고 집값이 싼 곳들이에요. 이 변방이 뛴다는 것은 집값이 폭락할 징조입니다. 제가 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일부러 끄집어냈어요. 자, 이제 거래량 급감, 전세가율 높은 것은 집값 붕괴 징조인데 여기 보세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심각해요. 2020년 8월 달에 7, 8월 달 보시면 6월 달에 1만 건 갔던 게 4,900건으로. 최근에 보세요. 2021년은 더 심각하죠. 자, 지금 6월 달 5천 건 밑에서 놀고 있네요. 아파트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대폭락의 어떤 전야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사단이 생겨요. 지금은 무대책이라서 그렇지 대책만 조금 건드려주면 확 우르르 무너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집값 보세요. 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뛰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박근혜 정부 후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날아간 거 보세요. 자, 이때 이게 매매가거든요. 이건 이제 전세가율인데 전세가하고 매매가율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가 제일 폭등했을 때. 왜?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전세가도 뛰었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너무 많이 뛰니까 이번에는 더 벌어졌네.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그죠? 즉 전세가가 100이라면 매매가가 서울 같은 경우 50, 6, 7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집값이. 그럼 꼭지라는 뜻이야. 결국은 분기밖에 없네. 이렇게.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제
서울 집값 PIR 규모, 도시집값 세계 최고. 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봤어요. 소득 대비. 봤더니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 다음에 서울입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니까 뭐 홍콩, 베이징, 상하이 이건 빼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으로 집값이 약간 비싼 곳이 시드니, 밴쿠버입니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그 밑에 아예 뭐 런던, 뉴욕, 뭐 오클랜드, 더블린, 도쿄, 뭐 싱가포르 집값이 훨씬 낮죠. 자, 이번에는 도심 집값. 이제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인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핵심 지역은 세계 2위에 2위. 홍콩 다음에 서울입니다. 여기 집값 보니까 홍콩 다음에 서울이죠. 특히 단기간에 많이 뛰었어요. 자, 이제 서울 아파트 값 결과를 봤더니 3.5에서 쭉 올라왔는데, 자, 먼 훗날 볼 필요도 없어요. 2014년 바닥장에 4.8억이었던 게 지금 12억까지 뛰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마침내 2배 이상으로 폭등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24.5%를 띄웠습니다. 이게 지금 합산이야. 124.7일 뛰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때 노무현 정부 때 70일 뛴 것보다 훨씬 많이 뛴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보니까 이게 외환위기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물론 도중도 중에 뭐 카드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죠. 얼마나 빠졌는지 주식을 봤더니 여기 놀라지 마세요. 주가 1138위, 280, 코스피 지수가 무려 4분의 1 토막 80% 가까이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 2064가 938, 약 60% 가까이가 폭락을 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 80%, 60% 폭락한 거하고 거의 비례해서 집값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모든 집값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강남이라든가 우량주들 위주로 그렇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많이 빠지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반짝하고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다시 3,000대로. 그래서 그렇지 만약 계속 내려갔다면 집값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거품이 너무 심해요. 주가가. 결국은 무너질 것 같은데,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무너집니다. 부동산만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집값하고 부동산은 거의 동시에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지금 정부가 한번 어떤 안을 딱 내세웠으면 좀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입으로 꺼내지를 말든지.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하기로 했으면 비아파트도 폐지해야죠. 그 다음에 신규 계약에도 임대차법 적용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임대차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또 다시 번복했어요.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 인하, 뭐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등등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신뢰감을 잃는 겁니다. 중개 보수 비용이 2014년 원래 최고가 아파트가 6억이었는데 그리고 9억으로 이게 상향됐죠? 14년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15억을 검토 중이랍니다. 15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낮아지겠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비가 낮아질 겁니다. 지금 0.9%가 상한인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그리고 압구정현대 아파트 지금 현행을 적용해 봤더니 42억짜리 팔면요 5,300만 원 벌어요. 물론 이제 세 전이지만. 자, 그 다음에 80억짜리 팔면 7,900만 원. 하나 팔면 연봉 벌고 끝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인기 순위를 봤더니 여러분들 1위가 하남 교산입니다. 당연죠. 예, 강남 성향이 있는 곳들이 항상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2위는 고양시 창릉입니다. 바로 마포 옆에 붙었죠. 3위가 광명 시흥입니다. 이제 추가 신도시죠. 4위는 남양주 왕숙입니다. 5위는 의외로 과천이에요. 너무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택지지구가 한 25군데 정도 있잖아요. 군데군데 특히 이 강남 라인에 있는 이 경기도의 신도시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달라질 집의 비례.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월세를 좀 받아야겠고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시 또 대가족화 된답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기존 집이에요. 이게 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근데 이 집이 딸리는 거야. 부분인데 현관도 따로 있죠. 이렇게
자, 1인 가구 타깃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들이 살 수도 있고, 아들이 살면 대가족이고, 또 손녀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돼서 신대가족화. 이게 요즘 인기가 많아요. 이제 대형 평형이 인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현관이 두 군데잖아요, 지금. 자, 이제 꼭지에 잡아서 우르르 떨어지는 사람, 폭락장에 잡아서 이제 신나게 올라가는 사람, 로켓을 날았네요. 자, 이제 그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코로나 유동성 후유증으로 미국의 디폴트와 중국의 금융위기가 또 한 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자본주의의 부의 기회를 무주택자들도 누리길 바랍니다. 집값 정상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